안녕하세요. 유아과학교육 2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 2차시 수업 열심히 잘 들었나요? 네. 오늘 이론적, 이런 내용들이 좀 많고 해서, 좀 딱딱하다, 어렵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 과학적 소양 기르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3차시 수업에서도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을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시 수업의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아교사의 과학적 소양 2입니다. 우리 아까 1차시에서 유아교사의 과학적 소양 기르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었는데요. 오늘 3차시 수업에서도 유아교사의 과학적 소양 기르기 두 번째 내용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치기의 사회적 구성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활동에 대한 정리 및 다음 차시 안내,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과학적 소양 증진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비교치기의 사회적 구성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마지막 3차시 수업 해볼까요?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1차시 정도는 또 열심히 하는데 아마 이제 3차시 정도 되면 수업을 듣기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면대면 수업 때보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도 또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화면을 직접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경험했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3학년 친구들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우리가 다음에 면대면 수업을 할 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사의 과학적 소양 기르기에 대해서 1차시에 많이 내용을 다루었었죠. 자, 그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비교스키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생활 속 호기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생활 속 호기심.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바로 그 호기심을 좀 더 많이 갖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날이 점점점 따뜻해지고 계절의 변화를 겪는 시기이죠.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에는 우리 주변 환경이 아주 많이 변화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자연의 변화를 아주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계절이 또 시기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보다 더 호기심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호기심이 좀 더 증가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생활 속 과학 경험하기, 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과학 관련한 정보 모으기,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제가 스크랩 과제를 내준 적도 있었어요. 전에 제가 과학교육은 강의를 아주 강의한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과학 관련한 수업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이렇게 신문을 오려가지고 과학 관련한 내용을 화일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스크랩한 과제를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과제를 내준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과학 관련한 기사 같은 거 오려가지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거 했는데, 요즘 최근에는 워낙 이제 쉽게 정보가 많이 이렇게 공유도 되고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크랩 과제는 따로 내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 신문을 본다든지 잡지책을 본다든지 이럴 때 과학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 특히 유아들이 이런 거 되게 질문을 많이 하겠다, 또 유아들이 이런 거 되게 궁금증을 많이 갖겠다, 혹은 본인이 이런 거 정말 궁금하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학을 경험하는 것도 아까 1차시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겠죠. 궁금해요 활동을 이제 제가 매주차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조금 더 인지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벚꽃이 폈다 그러면
벚꽃 나무도 좀 더, 아주 좀 더, 전에는 그냥 대충 봤다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목련꽃의 어떤 그 꽃은 어떻게 피는지, 또 언제쯤 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본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생활 속에서 좀 더 자연을 좀 더 친근하게 경험하게 되고 다양한 과학적 경험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물을 몇 컵을 넣으면 어느 정도 밀가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을 경험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현상이나 사물에 대한 관심, 또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태도, 자, 이런 태도들이 뭘 높인다? 맞아요. 바로 이 과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1차 시에도 잠깐 이제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귤을 좀 달게 먹고 싶다. 귤이 좀 너무 이번에 산 귤이 좀 시네. 조금 더 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궁금증을 갖는다면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저도 한번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듣고 해봤더니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뭐 귤이 있거나 하면 이 방법들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귤을 던지거나 받거나 혹은 이렇게 주물주물 하는 거죠. 아마 어른들이 귤을 드실 때 이렇게 귤을 만지작 하고 드시는 것을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만지고 충격을 줬는데 왜 귤이 좀 달게 된다는 거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귤 속에 있는 신맛이 충격에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해요. 이게 진짜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는 녹차 티백 같은 것도 물에서 이렇게 휙 꺼내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물 표면과 녹차 티백을 딱 맞닥뜨려서 놓은 다음에 담그지 말고 맞닥뜨린 다음에 띄면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물과 물 속에 있는 것과 이 녹차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과학적 지식과 뭐 과학적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 다양한 과학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실험해 보는 것, 이런 경험을 좀 하면 좋겠어요. 자, 과학 관련 정보 모으기는 과학 관련 도서, 신문 스크랩, 과학 퀴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뱀이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뱀이 혀를 내밀면서 널름거리는 이유는 자, 1. 맞춰보세요. 갑자기 퀴즈입니다. 2. 화를 내는 것이다. 1. 화를 내는 것이다. 2. 냄새를 모으는 것이다. 아이고, 답이 나왔네요, 벌써. 자, 이 중에서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이유는 밑에 답이 적혀져 있네요. 벌써 2. 여러 가지 냄새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우리는 막 화가 났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냄새를 모으려고 공기 중에 흩어지는 냄새를 혀로 낼름거려서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차린다고 해요. 그래서 뱀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으면 냄새를 맡았고 그것을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유아들하고도 이런 식으로 좀 퀴즈를 내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재미있으라고 한번 넣어갖고 왔는데 유아들하고도 이런 것들을 퀴즈를 해서 유아들이 좀 더 궁금증이 좀 더 이렇게 그럼 한번 진짜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 지금 벌써 3월이죠.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물에 대한 사진을 좀 찍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숙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유아교사가 됐을 때 이렇게 계절 변화에 대한 사진을 많이 찍어두면 그것이 굉장히 풍부한 어떤 과학이나 어떤 예술 관련한 수업을 할 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웬만한 자연물에 대한 사진은 쉽게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 예를 들어 하늘의 구름의 모습, 해가 지는 모습, 아니면 나무의 변화, 예를 들어 내가 매일 버스를 타는 그 버스 정거장에 있는 나무를 뭐 예를 들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찍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 변화된 모습이 사진으로 담기면서 그게 굉장히 좋은 교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은 어떤 교수 자료로 활용해서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에게 자연물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도록 하는 동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핸드폰 폴더에다가 이렇게 자연물 사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현장 갔을 때 이렇게 찍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현장에 가면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3학년 학생으로 맞는 또 나중에 또 다른 대학원이나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원여대 3학년으로 겪게 되는 학생으로 겪는 마지막 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봄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요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연물 사진을 많이 찍어둬서 그걸 또 모아두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교사의 과학적 소양 기르기, 과학적 탐구에서 동식물 기르기,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직접 찾아서 해결해보기 이런 활동이 있고요. 자신의 생활 속에서 과학적 탐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며 관찰하도록 하고 또 다양한 사물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교사의 자세, 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환으로 제가 그때 1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씨앗을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키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관찰 일지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찰 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이 관찰 일지에 관련한 내용은 제가 면대면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물을 길러본다든지 동물을 함께 이렇게 키워본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때요? 어떤 과학적 탐구 능력이 증진되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제들도 함께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과학적 소양이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가 좀 제공이 됐고요. 자, 유아교사의 과학적 소양 기르기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교사의 과학적 소양 기르기는 결국은 교사 스스로 과학을 즐기고 유능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어때요? 맞아요. 더 하고 싶고 계속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할 때는 안 하고 싶죠. 근데 저희 옛날에 피아노를 잘 못 쳤는데 피아노를 잘 못 치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음악 활동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 그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피아노를 잘 못 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신 저는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미술을 좋아하니까 어때요? 미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과학을 스스로 즐기고 또 과학에 대한 유능성을 좀 더 갖추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 활동을 좀 더 재미있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즐기면서 유아들과 함께 과학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아교사의 과학적 소양 기르기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2주차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3주차부터는 이제 이번 주 궁금해요 정도의 내용으로 좀 더 다루고 또 나머지 내용은 제가 중간중간에도 활동으로 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과학적 소양 기르기 내용을 접근을 할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 즐겨야지 과학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비고츠키 다루기 전에 우리 지난 시에 삐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 이 내용 기억나죠?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었어요. 탐색, 사고발달, 개인차, 지식의 종류, 인지적 갈등. 자, 이러한 것들의 시사점을 뒀는데 비고츠키는 과연 어떠한 시사점을 과학교육에 제공을 했고 또 과학교육에서는 비고츠키의 이론을 어떻게 잘 이렇게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거를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보면 자,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가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그런 맥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적 구성주의는 인지 발달이 어떤 맥락 속에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인이나 또래와의 의미 있는 성인이나 또래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삐아제는 뭐라고 했어요? 자, 개인적인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적인 힘으로, 내적인 면에서 지식이 구성이 되는데,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물론 이런 내적인 지식에 대한 구성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상호작용을 되게 강조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거치키는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기까지 할 것 같아요. 비거치키가 각 과목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학교육에서는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비거치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유아는 생물학적인 성장과 성숙 등의 자연적 발달과 자, 어떤 성숙 이론에 따른 내용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 발달과 사회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문화적 발달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발달과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문화적 발달이 이루어져 가게 되고, 자, 유아의 인지 발달이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 있는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삐아제가 얘기한 대표적인 이러한 사회적 구성주의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책으로는 24페이지에 근접발달지대에 스캐폴딩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24페이지에서 근접발달지대라는 용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스캐폴딩이란 단어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찾았나요? 네. 24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벌써 찾은 친구도 있고 아직 이 단어를 못 찾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 찾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근접발달지대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제 3학년이라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교육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로 근접발달지대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정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24페이지 그 중간 이후에 있는 내용인데요.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수준과 교사와 어떤 유능한 또래, 이런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잠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죠. 자, 현재의 수준과 잠재적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자, 이 사이,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근접 발달 지대, GPD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근접 발달 지대가 이게 어떻게 잠재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여기 써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잠재적 수준으로 올라간대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대요? 맞아요. 교사. 이 교사하고 또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아에게 굉장히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뭐 동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님 반에 어떤 형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계속 스캐폴딩이 이루어지면 근접발달지대에서의 잠재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캐폴딩은 어디 있었죠? 2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내용이죠. 자, 유아는 보다 유능한 수준의 교사나 부모, 또래의 안내 및 도움이 유아의 학습을 도와주어 인지적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판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함. 자, 유아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유아에게 학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습이 꼭 인지적 학습뿐만 아니라 유아가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줘서 그것이 어때요? 차츰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스캐폴딩을 다른 말로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학년 때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단계별 지지.
단계별 지지, 비계 설정, 뭐 이렇게 얘기하기 다 같은 말이에요. 스캐폴딩, 비계 설정, 뭐 단계별 지지,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이제 단계별 지지라고 이렇게 쓰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자, 현재 수준이에요. 자, 현재 수준은 유아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수준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아에게 누가 도와줘요. 근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존재여야 돼요. 유아에게 의미 있는 존재의 도움을 받으면 오타가 났네요. 도움을 받으면 바로 이 잠재적 수준, 이거 디귿이에요. 자, 도움을 받아 잠재적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자, 여기 사이. 자,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근접 발달지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잠재적 수준은 그럼 뭘까요? 학습에 필요한 학습자의 능력 범위 밖의 영역을 잠재적 발달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면 비고치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한 내용을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발달과 학습에서 비고치키는 능력 있는 학습자가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내용을 글로 풀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능력 있는 학습자가 근접 발달 지대 내에 과제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수행 능력에 따라 적절한 도움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자,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과제에 대해 책임을 맡게 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길러주는 스캐폴딩, 단계별 지지가 필요하다. 자, 유아가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적절한 근접 발달 때보다 넘치는 과제를 주면 안 돼. 잠재적 수준 아래에 있는 수준의 정도, 유아가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제를 적절하게 양을 조절을 해서 제공을 해야 돼요. 한 번에 그냥 탁 주면 안 되고 계단식처럼 단계에 따른 양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궁극적으로 혼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캐폴딩이고 이 스캐폴딩이 잘 이루어지면 잠재적 수준까지 발달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25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럼 비고스키가 이 말한 내용들은 과학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결국 중요하겠죠. 비고스키나 삐아제나 이런 이론들은 각 과목에서 벌써 아주 많이 다루었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이 과학교육에서도 이 내용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과학교육에서 이러한 비고스키의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5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선 과학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은 유아의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되어져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래와의 어떤 언어적 상호작용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사고력이 그러니까 뭐 yes, no의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말할 수 있도록 어떤 상호작용을 보다 더 촉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과정이 구성되어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고요. 또 두 번째 시사점은 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은 일상적인 경험을 과학적 개념 체계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경험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인데 이건 너무 어려워. 그냥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그 일상적인 경험을 유아의 현 상태가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유아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존재만 있으면 단계별 지지만 잘 해주면 어떤 잠재적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 있는 과학적 개념의 체제를 잘 확장해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경험들을 보다 정교화해서 구체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도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또 수행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사점은요. 네, 유아를 위한 과학활동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유아를 위한 과학활동은 어떤 주제에 대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그 바퀴를 굴려보기도 하고, 바퀴 모양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사로에서 바퀴를 굴려보기도 하고, 그냥 평평한 면에서 바퀴를 굴려보기도 해요. 혹은 바퀴 면의 어떤 질감을 달리할 수도 있고요. 경사로 면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거친 면, 부드러운 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바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지식들이 좀 더 축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좀 더 심화되고 확장되면 여러분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아이들이 공룡 이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저도 이름을 외우지도 못할 만한 주제를 엄청 잘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어요. 뒤에 뭐 공룡 엄청 어려운 뭐 트리케라톱스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맞아요. 유아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저는 이런 친구 학생도 유아도 봤어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동차만 쉥 하고 지나가면 저거는 소나타, 쉥 지나가면 저거는 아반떼 막 이렇게 차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차의 뒷공무니만 보고 차가 빠르게 휙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도 그 차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건 왜일까요? 맞아요. 관심 있는 주제예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다 더 그 관심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속 연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 문의 모양은 어땠다, 뭐 불 들어오는 부분의 디자인은 어땠다, 문고리는 어땠다,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아라고 해서 어떤 간단한 내용만 다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고스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내용에 기반을 했을 때 과학교육은 보다 심도 있게 깊이 있는 탐구.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 있는 주제에 한한다는 거죠. 나는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유아에게는 공룡의 먹이, 뭐 공룡이 언제 뭐 죽었고 공룡이 어떻게 됐고 이런 내용들은 별로 안 궁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세 번째 시사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사점 뭐예요? 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은 협동적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협동학습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바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어때요?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굉장히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자, 소집단은요. 소집단.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30명이 한꺼번에 했을 때 뭔가를 할 때는 아유 나는 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뒤로 빠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3, 4명이 한 조예요. 자, 그럼 그 3, 4명이 무엇인가를 수행해야 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아과학교육은 조금 더 협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주고 또 이러한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소집단 속에서 뭐도 막 활성화가 많이 될까요? 맞아요. 상호작용도 많이 이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룹이 많지 않으면 보다 더 긴밀한 상호작용이 많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다양한 스캐폴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비고스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네 번째 시사점이었고요. 다섯 번째 시사점은 교사는 유아의 과학활동 과정의 안내자, 비계설정자. 비계설정이 뭐라 그랬어요? 맞아, 스캐폴딩.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 환경 제공자로서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비고스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유아 과학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여러분들 책의 27페이지를 보면 피아제와 비고스키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었어요. 표로 하나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쭉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2차 시대 배웠던 피아제와 지금 3차 시대 하는 비고스키의 내용의 그 약간의 다른 점들 또 같은 점들 이런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피아제나 비고스키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성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반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이 비고스키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피아제는 여기 유아과학교육만 한번 여기만 조금 내용을 볼까요? 내용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개별 유아의 사고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 자, 비고스키는 어때요? 과정 중심으로 상호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교사학습도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 뭐 관찰, 촉진자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비고스키는 적극적인 개입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아까 뭐 비계를 설정해주는 역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환경을 제공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에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자로서의 교사의 어떤 교수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또 좀 확연히 다른 또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삐아제는 발달 수준을 나누었죠. 그래서 현재의 발달 수준이 뭘 결정해요? 지금 현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그래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에 근거해서? 발달에 근거해서 보인다라는 거죠. 비고스키는 뭐에 근거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근접 발달 지대 내, 즉 현재의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 이 사이의 근접 발달 지대 내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 기반한 과학교사와 비고스키 이론에 기반한 과학교사가 이 학습의 설정하는 내용, 학습의 내용을 설정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삐아제와 비고스키의 어떤 내용에 대한 정리표까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칠 건데요. 유아과학교육의 기본적인 뭐 이론적 내용을 좀 다루었는데 구성주의를 기초로 삐아제 인지적 구성주의, 3차 시에서는 비고스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다루었고요. 자,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현재의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 근접 발달 지대, 자, 그 다음에 자율성과 독립심을 길러주는 스캐폴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사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유아과학교육의 교수학습 과정은 유아의 뭘 증진하기 위해? 사고력 증진을 위해 구성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일상적인 경험을 과학체계로 확장해야 한다. 자, 과학교육은 무엇 있는 주제? 관심 있는 주제가 탐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협동적, 소집단 활동으로 진행한다. 자, 안내자, 비계 설정자, 환경 제공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좀 더 삐아제보다는 적극적인 교사의 개입, 뭐 이런 거, 교사의 역할, 뭐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1차 시, 2차 시, 3차 시, 2주차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키워드나 내용을 정리하면서 2주차 수업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시 수업까지 듣기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모두 열심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수업 차시 내용은 유아과학교육의 변천 과정입니다. 교재 외에 PPT 프린트물을 또 출력해서 함께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